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갖고 그동안 방송을 많이 못 찍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보면 제 오른쪽 눈이 약간 부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젊게 보인다고 염색을 했더니 염색 독이 올라갔고 지금 옷이 올라갔고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안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뉴 그레이트 게임을 했는데 이름을 보니까 그레이트 게임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매주 금요일 날 앞으로 밤 9시 9분 이 G자가 6자로 보이잖아요. 6699 69라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그 미북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은하철도 999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은 보이죠? 먼저 그 철도보다 딱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군 간부가 100만 원 받고서 자기네 그 정보원을 중국에 팔아먹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 양아치 같은 짓인데 이런 짓을 자꾸 하는 친중 우리나라의 정치인, 군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내가 하려던 내용인데 여기 보이시죠? 대륙철도 길이 열렸다. 북한 찬성으로 4년 만에 북한 찬성으로 4년 만에 되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내가 얘기했죠. 이거 북한 찬성으로 대륙철도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국 찬성이 있어야 열리는 겁니다. 이 개념 없는 것들이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태까지 이게 북한의 반대에 맞게 번번이 무산됐었다는데 한번 북한이 찬성했다고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나. 여기 보시면은 소영길 의원 이 사람이 또 여기 개입돼 있는데 비핵화 땐 철도 연결 낮은 핫산 우선 성과 낼 것 같았는데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동서 경협 벨트 이런 거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누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미국에서 지금 뭐라고 했죠? 완벽한 비핵화라고 했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벌써 개발한다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고 난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 H자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 주변에 대규모 무슨 평화공원 이런 평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모양 자체가 보면 딱 H자죠? 이렇게 되면 이거 헬게이트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항상 사례를 보라. 이게 뭐예요? 여기 자 노란색으로 걷는 게 뭐냐면 제가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 파이프라인 경쟁이 있었어요. 2001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그때 당시에 파이프라인 경쟁을 할 때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미국, 중국이 서로 자국에게 유리한 파이프 철도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트라우스부터 해서 알라샹커우 중국이거든요. 여기까지 연결해서 카자흐스탄 횡단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요. 이게 200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이때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것은 이들의 목적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된 모든 석유를 다 합쳐도요 중국이 원하는 양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란까지 뚫으려고 했어요. 그게 2006년도예요. 2006년도에 여기 투르크메스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2대 대통령이 투르크메스탄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2대 대통령 때 무산돼 버렸어요. 또 하나 투르크메니스탄서부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이거는 가스 파이프라인이에요. 아까 건 원유였고 이 가스 파이프라인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2016년에 카리모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인데 심장마비로 사망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사례를 봐야 됩니다. 왜? 철도나 가스 파이프라인은 일반 비즈니스 산업 아니에요. 국가 전략과 외교적 관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 국가, 동맹 국가의 이해관계를 안 맞추고 한다? 그랬다가는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또 미국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 모드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다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만만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중국에 대한 분할과 견제예요. 따라서 북한이 항복했다 해서 동북아시아 평화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첫 전초전이 시작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철수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1대1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왜냐? 1대1로가 초창기에는요, 한국이 포함 안 돼서요. 요즘 한국 포함시켜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지금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거의 굴복되기 직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려고 드디어 1대1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송영길 같은 친중파 의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남북 횡단 파이프라인, 철도라인이라는 걸 지금 한다고 해갖고 마치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위장전술을 펼치는데 그거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왜 안 되느냐? 중국이 하는 1대1로 보십시오. 돈도 안 되는 한국에 수억 달러를 투자한대잖아요. 돈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합니다. 중국이. 왜? 여러분 그 실크로드 같은 건 다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무역인데 왜 중국 정부는 돈도 안 되는 그 실크로드 사업을 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게 군사 목적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 개발도상국 국가에 여러 이 일대일로에 필요한 항구, 철도 이런 요충 지역의 그 도시를 중국이 부동산을 사거나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 중국이 전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요, 원래는 비즈니스 목적을 한 거예요. 야, 중국의 뭐 13억 시장, 거대한 소비 시장, 뭐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중국이랑 사업하면 돈 벌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중국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빚더미에 앉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 중국하고 원활한 관계에서 친중 국가들이요, 지금 전부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한국만 빼고.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1대1로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GDP. 중국 독재자 국가입니까? 시진핑이 제2의 모택통이라 불릴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독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경제개발이에요. 경제개발만 할 수 있다면요, 독재해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합니다. 물론 한국의 자법 빼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 당시 세대 사람들 중에. 지금의 운동권 출신 빼놓고는. 그래서 시진핑도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GDP, 즉 경제 성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왜? 이미 중국 성장이 끝났거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부 지출, 가계, 수출 이거를 늘려야 됩니다. 수입은 아니에요. 수입은 GDP의 마이너스 요소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GDP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수출이 잘 돼야 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내서 정부가 돈을 갖고 국책사업을 하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월급을 많이 줘서 소비가 이루어질 텐데 기업이 안 움직이니까 가계 소비랑 정부 지출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종의 뉴딜 정책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즉 정부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일을 막 만든 다음에 그 일거리를 기업한테 줘서 내수, 즉 소비시장을 촉진시키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 땅 안이 아니라 중국 땅 바깥에서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 내부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바깥에서, 즉 해외에서 사업을 벌리면서 친중 정치인 만들고 친경제인 만들고 매수하면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등등 여러 국가에서 그 사업을 벌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부가 소수의 친중파 정치인 경제인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부가 다 중국으로 쓸려 들어가니까 그 해당 국가가 가난해지고 중국 경제의 종속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중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거를 멈출 수 없어요. 중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즉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GDP를 올리려고 하면 올리려 할수록 중국 주변에는 반중 국가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예요. 한국만 여기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선진국들도 싫어합니다. 메르켈, 마크롱, 메이. 이거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의 주요 강대국 멤버 아닙니까? 이런 총리나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중국 쪽으로 하냐 이거지. 사업이란 건 기부의 사이클거든요. 근데 중국 일방으로 좋은 이러한 1대1로를 하려고 하니까 다 거절하고 참가해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만 빠졌냐?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스리랑카, 네팔도 1대1로 사업 안 한다. 탈퇴. 또 미얀마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6월 9일이죠. 그 아까 그 이메일 보니까 그 뭐였더라? 6월 10일 날 베트남에서 반중 집회한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 베트남 대사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교민들 안전을 유의하라고. 이 정도로 동남아시아는, 즉 우리가 화교가 경제를 80% 90% 장악하고 있다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국가들이 전부 반중, 반화교로 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빼고. 그래서 선진국을 있던 중국 주변에 선진국이 됐던 후진국이 됐던 다 중국 주변의 국가들, 중국의 1대1로와 이해관계를 했던 국가들이 전부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또 보면은 아까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 나왔죠? 이거는 지금 실크로드 사업이 아니라 바닷길입니다. 1대1로 중에 1로 바닷길이에요. 이 바닷길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안 한다고 했죠? 그 사업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해상 작전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 검토라고 써있지만 이미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분쟁 지역을 비행해요. 중국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이렇게 비행기로 또는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을 장악하는 겁니다. 한 번 칠 때만 쳐봐라요. 치는 순간 나는 너를 100배 1000배를 강력한 무력으로 응징하겠다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창기에는 미사일 기지를 짓고 미국을 위협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사일이 사라졌어요. 철수시켰습니다. 왜? 미국 자극시켜봐야 좋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꼬리를 중국이 팍 내렸어요. 중국도 꼬리를 내리는데 미국한테 반기를 드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걸 가지고 주체사상이라든가 이런 사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신뢰 외교력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북미회담의 흐름. 이제 조만간 우리 그 지방선거 투표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이랑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김정은이랑 만나서 회담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미국의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을 우리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보세요. 의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고 할 때, 야, 그거는 쇼다 이거예요. 의미 없다. 회의론이 대다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억만장자 기업이 해외에서 대폭락. 그 나스닥 상장돼 있는 러시아 기업들이요, 아마 20% 30%까지 주가가 확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물론 루브라도 평가 잘했는데 이때가 2018년 4월 9일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 북한의 리용호가 러시아의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왜? 비핵화 문제 때문에 러시아한테 도와달라고.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막았나요? 못 막았어요. 왜? 러시아에 돈이 없어요. 미국이 러시아의 루블화를 화폐 공격하고 러시아의 대기업들을 우리가 보기엔 쟁쟁이 보이죠. 막 러시아 사람들 전 세계 막 이번에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막 돈을 뿌리고 사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조차도 꼼짝을 못하고 흐물흐물 당했다고요.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강력한 경고를 했죠. 북핵 문제 끼어들지 마. 이런 식으로. 근데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 북한 최고위층 정보당국자 핵실험 정보변의 탈북. 지금 트럼프랑 김정은이 만난다 안 만난다는 놓고 막 감론을박할 때예요. 울란바토르에서 만난다, 북경에서 만난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난다, 여러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이야기가 막 오가는 그 과정에서 바로 미국이 북한의 핵기술자를 빼돌렸죠. 이게 이렇게 되면요, 정상적인 북한이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정상회담 중지입니다. 야, 올 스톱. 미국이 우리랑 협상하는 척하면서 뒷담 맞췄다. 기분 나빠.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5월 6일이에요,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난 게. 5월 9일날 폼페이오 CIA 국장이 방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적국이었지만 이젠 평화를 위해 협력. 이 말만 보고서 북한이랑 미국이 사이 좋아졌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미국은 뒤통수 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여기 5월 10일 날, 그러니까 5월 9일날 폼페이오가 가고 그 다음날에 5월 10일 날 미국인 3명 미국 본토 도착. 이 뉴스가 난 거예요. 뭐야 이거는? 폼페이오 CIA 국장이 북한에 가서 거의 협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3명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상회담 직전에 서로 간에
외교적인 우월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막 신경전을 쓴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북한이 끌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죠? 북한의 핵 기술자를 빼돌렸어요. 미국이 마치 평화적으로 대화할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도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김정은한테 얘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좋은 애다. 남한만큼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온갖 미사일을 다 내면서 결국 뒤통수 친 거거든요. 핵 기술자 빼돌렸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핵협상 중단이란 말조차도 못하고 나중에 폼페이오 CIA 국장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가서 아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겠다. 말로는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뭘 했어요? 미국 그 시민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외교적으로 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자도 뺏기고 자기가 포로를 붙잡고 미국을 협상의 조건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어떤 유용한 도구인데 포로까지도 다 내줘버렸으니까 북한이 협상에 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미국이 전례 없는 경제 봉쇄를 취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 협상이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나올 경우에 뭐 몇백 가지를 또 봉쇄하겠댔어요. 지금 북한이 죽기 직전이거든요. 숨이 껄떡거리는데 몇백 가지를 더 봉쇄하겠대요.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런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북한 체제가 스스로 전복됩니다. 김정은은요 빨리 트럼프랑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회 강의 때도 그랬을 거예요. 트럼프랑 회담이 결렬됐다고 해서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를 만나야지 이거 시간 끌면 끌수록 김정은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8시간 만에 김영철이가 미국한테 편지 보내죠. 다시 한번 하자. 왜? 북한이 아쉽다예요. 미국은 북핵 기술자도 훔쳐가. 그리고 북한에 가가지고 미국 그 시민권자들도 데려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러고 협상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파토냈어. 그런데 북한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해요. 누가 유리한 것 같아요? 미국이죠.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트럼프가 지금 뭐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고 뭐 어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정은 보세요. 트럼프에 여러 번 만나자. 아쉬운 거 김정은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트럼프 하나는 아쉬워요. 미국하고 러시아는요 앞으로 중국 경제한테 한 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러시아 스캔들을 일으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거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 언론이 자꾸 거짓말하는 거지. 보세요. 또 트럼프 북한이 만나고 싶어요. 3, 4개 날짜 고려 중. 이게 예전 뉴스예요. 2018년 4월 26일. 그때 뉴스예요. 요건 6월 4일이에요. 김정은이가 구애한다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를 항상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돼요. 근데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거 같냐? 트럼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김정은 쪽이 아쉬워. 아까도 얘기했죠? 트럼프가 파토됐을 때 김영철이가 8시간 만에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협상 제안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굴욕적인 외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백악관 보시죠. 북한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 해제 안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꾸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상한 말 하는데 백악관 말 들으세요. 백악관 말. 응? 그 한국 기자 말 듣지 말고 백악관 말을 정확히 들으세요. 여기서 써있잖아요. 우리의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비핵화가 되지 않는 한 경제 봉쇄 풀지 않겠다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제가 옮겨놨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 헷갈리지 말아요. 자, 또 볼까요? 그건 이미 옛날부터 계속 나왔어요. 4월 24일 뉴스에서 나오죠? 북 완전한 비핵화 구체적 조치 없이는 해지 없다. 또 4월 24일 백악관 관리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